내 돈의 1%를 하기도 전에 먼저 떼? 이게 너무 어려운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그 돈이 꽉 묶여 있는 거죠. 선의자 때문에 다 불법이랬어. 돈으로 행복해지기 위한 돈 인문학 토크쇼 돈은 많이. 우리 투자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누고 있는데요. 펀드 투자 방법 좋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우리 송하영 피아니스트님 네. 이제 좀 많이 들어보시니까 투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아시겠어요? 네, 보기보다 일관성 있는 사람이라 한 번 듣는다 이렇게 바뀌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제 얘기를 자꾸 들어보니 이제 제가 갖고 있었던 약간의 부정적인 생각들은 많이 정리가 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펀드 투자 잘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말씀을 나눠줬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펀드 투자 선택하면 좋다 뭐 이런 이야기 좀. 여러 가지가 있죠. 주식하고 비슷해요. 한국에 투자하는 펀드가 있고 또 해외에도 투자하는 펀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이런 펀드에 투자하고 싶다, 이런 나라에 투자하고 싶다. 그거를 먼저 결정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게 결정한 다음에 이 좋은 펀드지 나쁜 펀드지, 그죠? 그게 이제 중요하죠. 우리 장기 투자 얘기했죠. 펀더멘털. 에 의한 투자를 했잖아요. 근데 펀드 매니저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좋은 펀드 매니저를 선택하는 것도 알아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회전율이에요. 아, 네, 네. 예, 그러니까 그 숫자가 높을수록 자주 매매를 한다는 건데 그런 펀드는 권하고 싶지 않네요. 대개 20%, 30%가 적당하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수수료죠. 그렇죠. 근데 이제 펀드를 살려고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 살 수도 있고요. 증권에서 살 수도 있고 그런데 수수료가 비쌉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투자하려고 그러면 1%의 수수료가 10년이면 10%예요. 근데 복리까지 따지면 훨씬 크죠.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펀드를 살 때 수수료를 얼마큼 내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고 그래서 요새는 이제 비대면으로 직접 사는 방법이 생겼거든요. 요새 비대면이면 증권회사 사나 이런 데 갈 필요도 없거든요. 비대면이 그게 이렇게 면대면 안 한다 그 안일비. 대면할 필요가 없다. 핸드폰으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가능해요. 핸드폰으로도 가능하면서 수수료가 더 저렴하다. 핸드폰으로 하는 게 장점이 뭐냐면 오늘 내가 커피 아낀 10,000원이 있는데 그대로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놈의 커피야. 회전율 매우 중요한 정보인데요. 그런 걸 어디 가서 보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네.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각 펀드가 아까 금융 상품이라고 했잖아요. 그 각 펀드에 대한 그 상품에 대한 설명은 투자할 때 투자자가 당연히 봐야 되는 정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투자 설명서가 있고 간이 투자 설명서가 있고 그런데 사실 그 투자 설명서, 간이 투자 설명서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깨알 같은 글씨들이 너무 어려운 정보들이 많기 우리 때문에. 보험할 때 깜프처럼 그런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올 10월부터 이 펀드가 과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내가 내는 수수료는 얼마 정도 내는지 매매 회전율은 어느 정도 내는지를 핵심 정보를 보는 요약서 이런 것들이 개선되게 돼 있어요. 자, 펀드에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수수료가 싼 클래스가 일단 좋아요. 장기적으로 투자하는데 수수료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크게 비중을 차지할 수 있거든요. 수수료가 높다라는 건 내가 가질 몫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펀드의 클래스가 그 펀드의 수수료 정보가 나와 있어요. 혹시 A 클래스, C 클래스 이런 거 들어보셨죠? 펀드의 수수료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수수료고요. 하나는 보수예요. 수수료는 뭐냐면 펀드를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을 투자를 한다. 적립식으로 투자한다. 그러면 100만 원 중에 수수료가 있는 펀드는 1%를 떼고 99만 원만 펀드 계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선취에 수수료를 뗀다 해서 선취 수수료예요. 불편하죠? 내 돈의 1%를 하기도 전에 먼저 떼? 선의자 때문에 다 불법이랬어. 그 선취 수수료가 있는 펀드를 A 클래스라고 그래요. A 클래스. 그다음에 선취 없이 그 큰 자금에 대해서 나중에 후치로 떼는 수수료가 있는데 그걸 보수라고 해요. 그래서 그 보수만 떼는 클래스를 C 클래스라고 그래요. 뭐가 좋아? 뭐가 좋아요? 자, 예전에 현행이라고 돼 있는 거에 보면 A가 있고 C가 있고 근데 거기에 뭐 수수료가 있고 보수가 있고 저렇게 봐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네, 그냥 찍어줬으면 좋겠어. A로 해라, C로 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저 10월은 어떻게 개선이 되냐면
과연 내가 돈을 투자해서 그 기간 동안 내가 얼마 보수를 내는데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장기 투자한다고 한다면 C보다는 A입니다. 왜냐하면 보수를 뗐죠. 보수는 내가 투자하는 금액의 선취 1%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게 들어갔죠. 들어가서 운영하는 데에서 총 보수는 후치잖아요. 선취 1%를 떼는 펀드는 후치 보수가 적습니다. 그런데 후치만 있는 C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선취는 안 떼는 대신에 후치가 높아요. 자, 선취 수수료 오프라인형, 아까 지금 온라인형 하셨는데요. 온라인형은 보통 끝에 E가 붙어요. 알파벳 E. 그래서 수수료 선취 오프라인형 A를 보시면 납입 금액의 1% 이내가 수수료죠. 판매 수수료 돼 있죠. 그리고 총 보수가 1.183이죠. 그쵸? 저 보이나요? 숫자에 약해요. 1,000만 원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총 보수가 나오죠. 거기 보면 5년을 한번 보시겠어요? 수수료를 미징구하는 오프라인형 C형하고 수수료를 미리 떼는 A형의 보수가 어떤 게 더 높아요? 이제 노안도 오고 C가 높아요. C가. 10년일 경우에는 A는 157만 원,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 170만 원이죠. C가 더 높죠. 자, 그래서 장기 투자한다고 한다면 선취가 있는 A를 선택하는 게 좋고, 그리고 만약에 그걸 한다 하더라도 A나 C를 선택하는 것보다 A, E, C, E를 선택하는 게 낫겠죠. 온라인 수수료가 더 저렴하죠. 알파벳 E는 그 아까 말씀하신 비대면을 그거. 해서. 근데 이제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 저는 선취 수수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비대면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소비자 입장에서 중요한 게 펀드를 사고 팔고 하게 되면 그때마다 선취 수수료를 1%를 내야 돼요. 바꿔타게 되면 매년 3번 갈아타면 3%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갈아타는 건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 예.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많은 사람들이 펀드를 고를 때 6개월 수익률을 보고 골라요. 과거에 그 짧은 기간의 수익률을 가지고 내가 펀드를 고르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죠. 펀드에도 등급이 있어요. 펀드를 평가하는 그 펀드 보고서나 이런 걸 보면 3년의 등급이 좋은지 5년의 등급이 좋은지 5년 등급이 가장 좋은 펀드가 더 양호한 펀드라고 할 수 있죠. 적어도 5년 정도의 이제 성과는 보고 골라라는 거죠. 그럼 등급은 뭐 이렇게 뭐 한우처럼 A, 트리플 A 뭐 이렇게 나가나요? 어떻게? 태극마크 5개. 기관들 미국에서는 이제 별, 펀드를 모닝스타라고 그래서 모닝스타로. 아 그런 네 개. 걸 알아두면 진짜 그렇죠. 유용하겠네요. 그렇다고 해서 소비자가 그걸 잘 선택하기는 어려워요. 사실은 제가 볼 때 이 수수료와 회전율과 비대면 이런 키 포인트만 가지고 있어도 사실은 펀드를 하러 갈 때나 물어볼 때 소비자가 좋은 질문을 하면 좋은 대답이 오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정보를 알아보는 그런 것들을 하려면 이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알아야지만 예를 들어서 좋은 선택을 펀드를 할수 있어요. 은행에 갔는데 펀드를 고르는데 회전이 얼마예요? 물어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 사람 이 사람 굉장히 지식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회전율을 보고 수수료를 보고 기업의 철학과 가치를 내가 판단해서 믿고 10년 이상 썩힐 수 있는 그 마음가짐으로 발효. 네, 그럴 수 있을 각오로 이제 펀드에 가입하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펀드도 어떻게 선택하는지 회전율, 수수료 뭐 이런 키 포인트 아셨잖아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펀드도 예금 적금하고 똑같습니다. 예금처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적금처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랜서니까 항상 버는 돈이 월급쟁이처럼 정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립식은 아무래도 저한테는 굉장히 불가능하죠. 아주 하려면 아주 정말 내가 10만 원 밑으로 정말 자신 있는 금액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 좀 어렵죠. 네. 답 다 말씀하셨어요. 똑똑하니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펀드도 적금식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적금식으로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매달 똑같은 금액을 설정하기 어려운 사람. 그럴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 10만 원이든 5만 원이든 내가 할 수 있는 금액을 적금식으로 조금씩 계속 꾸준히 주식으로 적금하기 방법이 있어요. 그 펀드를 투자하는 방법을 혹시 적립식 투자 방식이라고 들어보셨죠? 적립식 투자 방식을 왜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요. 시장 자체가 우리가 변동성이 있다라는 말 누누이 했잖아요. 그 변동성이 있는 장세에서
목돈으로 한꺼번에 돈을 넣는다라는 거는 이 변동하는 시장의 그 리스크를 그대로 감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립식 투자는 변동하는 시장 자체에 그냥 동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적립식 투자는 조금 유식한 말로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라고 하는데요. 그걸 쉽게 풀어보면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싸게 살 수 있는, 그래서 평균적으로 매입하는 단가가 있잖아요. 그 단가를 목돈으로 투자할 때보다는 낮추는 방법을 적립식 투자 방법이라고 해요. 제가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시장이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계속 시장을 모른다라고 했거든요. 저 네 가지 시장을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시장은 흘러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걸 목돈으로 투자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금처럼. 처음 케이스는 시장이 내가 투자했을 때보다 올랐어요. 그럼 당연히 목돈도 수익이 날 거고 적립식도 수익이 나요. 그런데 적립식이 오히려 적게 나요. 왜냐하면 비쌀 때 계속 사줬으니까. 두 번째는 시장이 쭉 빠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처음에 목돈으로 넣어지면 당연히 손실이 크겠죠. 근데 적립식으로 했다고 가정을 하면 자꾸만 떨어지는 주식을 조금씩 나누어서 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목돈을 넣은 것보다는 손실이 덜해요. 세 번째 케이스는 오히려 비쌀 때 나누어서 샀기 때문에 목돈을 넣은 것보다 적립식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처음에 목돈을 넣었으면 시장이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면 어쨌든 본전이지만 나누어서 사면 오히려 안 좋아요. 근데 마지막을 보세요. 마지막은 시장이 안 좋았다가 다시 좋아지잖아요. 똑같은 금액을 안 좋은 시장에서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주식 수를 사 모으겠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시장이 올라갔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진 주식 수의 평균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사실은 저 네 가지 케이스 중에 적립식 투자로 가장 성과가 많이 나는 케이스는 네 번째 케이스예요. 기본적으로 적립식 투자 방법은 주식의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어서 궁극적으로 건강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시장의 변동성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10만 원으로도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적립식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투자를 하는 보통 사람들의 투자 방식을 목돈이 있다고 목돈을 그냥 단박에 그냥 투자하지 말고 나누어서 투자하는 적립식 투자 방법이 오히려 더 건강한 투자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정리하자면 펀드를 적립식으로 우리가 적금하듯이 그렇지만 훨씬 적금이나 예금보다 더 수익성이 미래 수익성이 높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별로 어렵지 않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절대 빚으로 하면 안 되고요. 그러려고 지금 적립식을 한 거잖아요. 조금씩 5만 원씩. 수입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미니멈으로 뭐 한 달에 10만 원 한다든가 그거는 미니멈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또 큰 수입이 생겼을 때는 그 수익에 추가적으로 당연히 해야죠. 그 펀드 투자가 굉장히 좋은 이유는 10만 원을 투자하다가 갑자기 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달에 투자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 보험 상품처럼 두 달만 안 되거나 해지가 된다거나 그런 거 없고, 그다음에 쭉 가다가 예를 들어서 나 조금 수입이 나아져서 10만 원 하던 걸 20만 원으로 올릴 수 있네? 그럼 20만 원 투자하면 되고요. 그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되 만기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 펀드도 만기 있었던 것 같은데? 만기는 형식적으로 설정해 두는 거지 펀드에는 만기가 없어요. 주식에 만기가 없는 것처럼 평생 자금을 위해서 평생 투자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금융상품, 그게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적립식 펀드로 투자의 문화를 잘 형성한 미국의 케이스가 있잖아요, 대표님. 그렇죠.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금융 문맹률이 높아요. 1980년에 미국 정부가 생각을 한 게 일반 월급쟁이들이 노후 준비하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느낀 거예요. 강제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크게 이제 월급의 10%까지 이 주식형 펀드에, 대부분 주식형 펀드에 넣게 하고요. 대신에 세금 혜택을 줬어요. 의무적으로요? 의무적은 아닌데 안 하면 바보죠. 왜냐하면 회사에서 되게 매칭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의 월급쟁이인데 10만 원 얻는데 회사에서 5만 원,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하라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안 하면 바보죠. 그럼 그런 사람도 있을까요? 혹시 내가 그걸 햄버거 사 먹고
60세까지 못 찾아요. 찾게 되면 그동안 세금 안 낸 거 다 뱉어놔야 되고 굉장히 그 페널티가 10%를 내야 돼요. 근데 정말 돈이 필요하다. 아니 그럴 때는 뭐냐면 그거를 담보로 내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제도죠. 그러니까 사실은 투자라는 게 그런 의미잖아요. 대준비, 노후자금을 강제적으로 국가가 시스템을 만든 하나의 제도가 사람들에게 투자의 어떤 문화가 된 거죠. 그것 때문에 네네. 계속 주식에 돈이 들어오잖아요. 월급쟁이들.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같이 좋아지고 결정적인 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 새로 상장을 하는 거예요. 기업이 발전한다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성장한다는 그 거죠. 끊임없이 기업의 활동에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또 새로운 기업이 나오고 또 돈을 다 같이 벌게 되고 이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국가들은 주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이 꽉 묶여 있는 거죠. 그거를 못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제가 일본을 미워서가 아니라 과거에 일본의 20년이 잃어버린 시간이 이거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식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전부 은행 예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미국의 401K라는 퇴직연금 제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강제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적립식 투자라고 했는데 이 적립식 투자를 강제성 있게 한다면 자동이체 방식을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적립식 투자를 하면서 목표를 반드시 둬야죠. 이 자금은 어떤 자금으로 쓰겠다. 그때까지는 이 자금을 쓰지 않게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바탕으로.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충족이 돼야지 적립식 투자를 통해서 성공을 할 수가 있다고 봐요. 한국에 굉장히 좋은 제도가 있어요. 연금저축이라는 게 있어요. 똑같은 제도인데 미국의 401K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401K는 내가 60살 때 찾잖아요. 그러면 세율이 나의 세율로 내가 만약에 소득이 많아서 만약에 30% 세율을 낸다. 그럼 그때 받아 30%를 내야 돼요. 근데 한국의 이 제도는 55세까지는 못 찾아요. 그건 똑같아요. 미국처럼. 미국은 60세고 그리고 1년에 1,800만 원까지 가능하고 또 부부고 따로따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3,600만 원까지 가능하고 애들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대신에 이제 55세까지 못 찾는다는 사실 좋은 거죠. 장기 투자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연금 저축에 세 가지가 있어요. 보험에 크게 두 가지구나. 보험에 하는 방법이 있고 저기 펀드에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90%가 보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그럼. 그래서 연금 저축 펀드에 하기를 하고요. 근데 이걸 오래 하잖아요. 55세까지. 수수료가 절대 중요하죠. 그러니까 수수료가 제일 싼 비대면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대표님 그 올해라는 개념이 내가 지금 만약에 뭐 50세야. 그러면 그거를 할 가치가 있나요? 당연하죠. 그게 몇 살까지? 그럼 55세부터 찾을 수 있는 건데요. 안 찾아도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가 진짜 조금밖에 노후를 위해서 준비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금융상품 하나를 선택해요. 그럼 무조건적으로 1순위는 연금 저축입니다. 연금 저축도 연금 저축 펀드를 선택해서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거고 연금 소득세를 내긴 내요. 세액공제 효과가 있거든요. 이제 세액공제 효과가 굉장히 커요. 기본적으로 연금소득세 싸기 때문에 노후를 위해서 하나의 금융상품을 선택한다. 그럼 연금저축펀드를 선택하라고 꼭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장에 투자하기 그리고 그 투자하는 방법의 펀드에 투자하기 중에서도 매달 적금식으로 나를 믿지 말고 나의 시스템을 믿고 적립식 투자 펀드를 하자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